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400명까지 육박을 했었는데요.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릿수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까지 추이를 이형민 교수께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국내에서만 3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다행히 이 숫자는 많이 감소해서 일요일인 어제는 이제 국내에서만 2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130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 지금 현 상태에서 여기에만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진단검사 건수를 보시게 되면 18일에서 21일까지는 하루에 한 4만 건 이상이 계속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최대한 4만 3천 건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22일 날은 한 3만 4천 건, 예. 그다음에 23일 날은 한 12,000건 정도로 검사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짜 확진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검사가 줄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이번 주 초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의 환자 발생은 저희가 이렇게 쭉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경향인지 내려가는 경향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도 3일 트렌드, 일주일 트렌드는 저희가 봐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검사 건수가 확실히 줄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쉬는 선별진료소도 좀 네. 적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확실히 좀 많이 줄었던 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 서울 쪽 양성률이 무려 22%가 나왔다고 하고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은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환자 발생 같은 경우도 토요일은 세종시,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환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도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주말에는 환자를 전부 다 신고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환자가 나오는 추세인 거는 맞고요. 특히 이제 이게 사랑제일교회발 전국 감염이고 특히 이제 뭐 평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집회에 참석했던 조부모를 통해서 초등학생 손자가 확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전국적인 어떤 감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 예배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덜어가 아니고 숫자는 작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지금 이제 충청권 한 20% 넘게 이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모여서 드렸다라는 거고요. 인천도 뭐 9%가 넘어서 10% 가까이 되고 부산이 주말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15%가 넘습니다. 15.8%. 그럼 적어도 10개 교회 중에 하나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특정 지역에서는 4개 교회 중에 하나 정도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럼 사실은 이렇게 이 누수 현상이 생길 거라면 나머지 교회들은 왜 온라인 예배로 고생을 하는가? 지금 이분들은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행정명령을 우린 거부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선 뭐 개신교만 놓고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이 소모임을 한번 풀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부터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와서 다시 지금은 이제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이제는 정규 예배조차도 2주만 쉬자예요. 한시적인 겁니다. 네네. 8월 31일까지 쉬어보자.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드리기 때문에 2번을 한번 온라인으로 참아보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교회들은 종교 탄압이고 이걸 잘 따르는 교회가 있고요. 저항하는 교회가 있고 이 사과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주체가. 그래서 사과하는 교회는 오히려 이 국민들에게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개신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교회들은 잘 지키는 교회들이에요. 안 지키는 교회는 사과가 아니고 반발을 하죠. 그래서 문제는 이 한 작게는 9%에서 많게는 24% 안에서 여기서 이제 확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2단계, 3단계 얘기할 때 최대한 우리 사회가 한번 멈춰보자. 아까 정경 본부장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번 우리가 멈춰보자. 뭐를 접촉하면 감염되니까 접촉을 한 주든 2주든 좀 멈추면
뚝 떨어질 텐데 분명히 그 다음에 다시 리셋하고 한번 갑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교회들이 동조를 안 해주면요. 예. 문제는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바이러스는 계속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교 문제 아니고 정치 문제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의학의, 의료의 문제다. 국민 보건, 안전, 건강 이 문제라고 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예. 한두 주만 따라주시면 어떨까. 이건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국적인 이제 위기 상황을 저희가 짚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좀 우려되는 상황들, 사례들이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그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뭐 어쨌든 사랑제일교회발, 광화문 집회발 감염에 대한 어떤 확산 차단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가짜 통계를 어떤 근거로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또 교회에 전가를 하고 있다. 책임을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이제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하게 되면 네. 지금 여전히 검사를 안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책임인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부득이 나온 게 저는 그렇게까지 참 우리가 강하게 조치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예. 대통령께서 나서서 공권력을 엄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잘 지켜도 일부가 안 지키면 사실은 그를 통해서 2차, 3차, N차 감염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유 없이 동선이 겹쳤고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들이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87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신천지 다음으로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 때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첫 메시지가 나왔냐면 저희를 자꾸 가해자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피해자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신천지는 교인 명단과 시설 일부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당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돼 있는 겁니다. 네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은 접촉하기 싫어서 접촉 안 하고 지금 뭐 사회활동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놀러 가기 싫어서 안 나가고 친구 만나서 술 먹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방역 조치가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요. 또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아니고 공동체 안전을 위한 것이다. 가짜 통계는 뭐냐?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방역당국이 브리핑 때마다 했습니다. 네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이 검사 받으러 가면 양성으로 다 한다더라. 이게 조작이다. 근데 지금 양성률은 22%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적으면 5명 중에 한 분이 양성이고 그럼 나머지 4분은 음성이에요. 많으면 4분 중에 한 분이 양성이고 사랑제일교회 교인이어도 나머지 3분은 음성이에요. 네. 그럼 집에 가서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정부의 통계를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 이건 신천지 때보다 훨씬 더 나간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확진이 계속 N차 감염까지 갔을 때 결국 구상권 청구를 지금 신천지가 1,000억 원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랑제일교회는 이게 자신 있냐 이거죠. 나중에 과학적으로 입증됐을 때 법정에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안타까움이 크고요. 예. 무엇보다 사후 문제는 법적 절차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한 사람이라도 감염을 막는데 도와주시는 것이 예. 사랑제일교회가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을 우리가 몇 개월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도 진심으로 좀 호소드리는 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검사를 받아달라는 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신뢰 내지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진단 검사 참여 동료 차원에서 익명 검사를 다시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영민 교수께서 이제 익명 검사의 어떤 실효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익명 검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저희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연락처만 적고 검사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 결과는 그 적어놨던 연락처로 나중에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예. 이러한 익명 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본인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 익명 검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태원 클럽 사태 때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익명 검사를 도입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거의 한 전체 대상자의 한 90% 이상까지 저희가 검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통계가 잡히진 않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익명 검사가 이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경우에서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익명 검사라고 해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수능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도 한 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광복절에 이제 또 다른 집회가 네, 있었던 네.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에 열렸던 모든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아까도 그 정경봉 부장 얘기했습니다만 종류에 상관없이 네. 아무튼 그날 있었던 집회와 관련돼서는 다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그렇게 되면 뭐 확진자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결국에는 기존에 제기됐었던 부분 중에는 이건 뭐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네.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민주노총 쪽은 거론도 안 하고 광복절 집회 내지는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신자들만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거라면 정치적인 이슈로 불거질 예. 수밖에 없죠. 야당이나 혹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왜 같은 공간에서 저들도 많이 모여서 접촉했는데 다만 이제 이 광화문이 워낙 이 보수 집회가 거세다 보니까 네. 민주노총은 이제 종로 쪽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었고 광화문 중심으로 이제 방역이나 질서 유지가 이루어졌고 그럼 종로는 누수됐던 것인가? 이제 예. 이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마스크도 다 쓰고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또 가짜 뉴스가 있는데 네네네.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뭐 본인들의 이야기니까요.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지만 예. 질서 정연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행사를 마친 후에 해산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수만 명 모였던 광장 사진이 또 돌아다니면서 민주노총이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게 이제 광복절 예. 사진이 아닌데 보수단체만 가지고 그런다라는 또 가짜뉴스가 여기서 또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좀 다 배제하고 네. 민주노총도 당일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검사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예. 예, 다 뭐 지켰으면 다행히 덜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밀집 그리고 이제 야외니까 밀폐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민주노총이 어떻게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이 일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옳고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아무튼 광복절 집회에 나오신 분들 뭐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다 모두 다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확진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중대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글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환자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줄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확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제 JP 모건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JP 모건의 예측이 나왔는데 JP 모건의 예측에 따르면은 일단 이번에 관련된 이런 집단 감염 이슈는 한 11월까지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집단 감염과 관련된 확진자의 최종 숫자는 아마 7,000명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은 아마도 8월 말이 최고점이지 않을까 싶고 8월 말 정도 되면 아마 한 1,000명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링 결과를 보고 아마 정은경 본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발생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발생 양상을 더 봐야 되긴 합니다. 예. 근데 JP 모건은 CDC도 아니고 네. 방역 당국도 아닌데 네. 그게 정확한 거라고 우리가 봐도 돼요? 그런데 1월 달에 이 우한에서 비롯돼서 12월에 우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2019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 주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됐는데
1월 초중순에 JP 모건이 예측한 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맞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맞았어요. 네네네. 당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 2위였다가 예. 지금 쭉 떨어지면서 일본이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었는데 네. 이 모델링이 의외로 잘 맞는데 지금 한번 저는 이게 굉장히 출렁거림이 무서운 거예요. 8월 초에 8월 8일이 9명이었습니다. 근데 8월 9일로 넘어가는데 30명이 돼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더블링으로 보면은 이건 트리플링이죠. 9명이 3배 이상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103명부터 시작해서 200명대, 300명대가 사흘씩 하고 예. 지금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추세상 떨어진다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건데 대기실에서 저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 듣고 아차 깜짝 놀란 게 어떤 지금 11월까지 추이가 간다고 보자고요. 예, 예. 1000명 가까이도 가고 100명대로도 떨어지고 뭐 두 자리로 떨어지면 좀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겠지만 이렇게 쭉 갔을 때 11월이면 우리가 2차 대유행을 예고했던 시기가 오는 거고 지금 대유행이 좀 빨리 와 있고 예. 그 사이에 9 말 10초에 또 한 번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이거 1월 20일에 우리나라 첫 확진자 나오자마자 설명절이 있었는데 이 추석 명절 걱정해야 되는 시즌이 온 거예요. 예. 여름 휴가는 뭐 해수욕장 다 폐장해버렸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싸워야 추석을 또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참아봅시다 그랬는데 2주 참으면 이제 뭐 사실 한 주 반 참으면 8월 말 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닥치면 그 다음은 가을이고 쌀쌀해지는 날씨, 아침 저녁에 건조해지는 날씨, 그 다음에 민족 대명절. 그리고 나서 10월, 11월 이제 초겨울로 닥쳐올 때 예. 그럼 우리는 지금 1년을 한 바퀴 돌아서 또 코로나랑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발 이 2주만은 멈춰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예.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이 이 단절적인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시간의 흐름이다. 네. 아까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돌고 돌아 거리두기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사례를 저희가 조금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진 사례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 볼 건데요. 천안 순천향대병원 간호사 5명이 지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라서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천안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내시경실 쪽에서 확진이 됐는데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응급 중환자실 간호사까지 확진이 돼서 현재까지 한 10명 정도가 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감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곳이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낮으면 의료기관으로 들어올 확률도 적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많아지면 예. 당연히 의료기관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코로나19 감염이 만약에 더 진짜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으로 들어오는 환자 숫자도 더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한 그 만반의 주의를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네네. 병원 얘기 저희가 해봤고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3명이 또 확진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서울 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인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검사를 받고 나서 8시간을 네. 더 근무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노출된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나마 이게 어제 하루 운행이 된 셈입니다. 네. 23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출퇴근 때보다는 좀 승객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예. 이것도 뭐 확인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받으면 이 증상이 있거나 접촉이 있거나 연락이 오거나 해서 이 검사를 받으면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거든요. 근데 여긴 버스를 운전하신 거죠. 운행하신 거죠. 여기는 회사 쪽에 불찰도 있고 본인의 불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격리 치료 들어가시는 거고 그 사이에 만났던 승객들은 어떨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2개 노선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운행 재개됐는데 예. 그런데 우선 승객 수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는 위험은 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운전기사분은 버스의 경우에 앞에
칸막이 안에 들어서 이제 운전하시고 네. 접촉은 없죠, 사실은. 들어갈 때 이제 교통카드 찍는 정도가 가장 가까운 정도인데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다면 큰 위험은 없다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이용 승객들을 최대한 또 검사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네, 요거는 짧게 이영민 교수께 여쭤봐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타신 분들은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부분은 예. 버스 내부의 공기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전파가 굉장히 적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기 흐름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약간의 노출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들도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버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염려를 하는 거는 이제 직원들 통근 버스거든요. 근데 직원들 통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익숙한 예.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지금부터 사전적으로 각 기업들마다 조금 미리 좀 점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공의 협의회와는 어느 네. 정도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오늘 네네. 이제 2시부터 만나게 된 거니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어제도 그런데 이제 이 전공의 협의회에서 네. 전향적으로 예. 정세균 총리와 3시간 정도 면담을 했고요. 코로나19 방역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장으로 돌아간다. 네. 다만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 요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4가지 정책. 네. 하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약 첩약에 대한 급여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대한 이제 허용 문제. 이 4가지를 정부는 추진하겠다는 거고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제 이 의사 집단에선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네. 전공의 협의회는 파업은 계속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절충적인 합의를 했어요. 그래도 어제 나쁘지 않습니다. 전대협 회장 어제 얘기가 자, 오늘이 대화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면대면 해야죠. 오늘도 의사협회도 똑같은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의사협회는 2차 총파업이 내일 모레부터 26, 27, 28 사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이제 전문의와 특히 이 지역병원, 개원의들 총파업하게 되면요. 지난번에도 약 30% 넘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럼 병원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그럼 다른 질환은 없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전향적인 예. 좀 타결점이 나왔으면 좋겠고 최소한 평행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극복될 때까지는 네.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또 어제와 다르지 않은 절충점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오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이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가장 크게 와닿으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 3단계는 일찌감치 해야 됐다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3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영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역시 3단계를 좀 선제적으로 갔으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2단계만 해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키는 그러한 방역 대책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져가서 다른 일반인들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사이에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3단계를 선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지금이라도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서두르고 예. 그중에 양성으로 나오는 분들, 그다음에 음성으로 나오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키게 하면 그러면 저는 2단계로도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급적이면 개개인이 알아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라고 이제 얘기를 나오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예. 제가 보기엔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뭐 3단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입니다만 오늘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요 3단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